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그때가 좋았을 수도 있지.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의 명품까지. 예, 돌아온 노발대발. 도발? 괜찮은데요, 도발도? 도발 괜찮네. 거의 시즌 3로 하죠. 노정열이 발설하면 도발적인 수준이다. 네. 야, 괜찮다. 네. 무의식적인 진실이 나오네. 자, 충청도 출신 중에 그 능청스럽게 개그맨 활동, 훌륭한 개그맨들 많이 계세요. 네, 많죠. 예, 그들의 그 느긋한 기질, 네. 예, 비행 둘러서 얘기하는 화법, 네, 그런 거 같은데. 어른들 표현으로 음흉스럽다 그러죠. 음흉스럽다. 그렇군요. 냅둬요. 개나 주게. 수박 하듯 깎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네. 그렇게 깎지 마세요라고 안 하고. 네. 아유, 됐시오. 네. 돼지나 주게. 네. 그러죠. 이 돌려치는 게 이제 유머 화법 중에 몇 가지 기술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체화된 분들이 충청도 출신 중에서 한때는 거의 등록된 3사 개그맨 중에 70%에 육박하는 비율이 충청도 출신이에요. 대단했군요. 실제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지금 그 충청도 출신 국무총리이신 이완구 씨 같은 경우 지금 직설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완구 총리 같은 분은 기질도 충청도 출신이기도 할 뿐더러 네. 우리나라 단군 일의 역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이름이잖아요. 완구. 예. 토일이. 그러니까 토이스토리 자체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사실은 정치인이기보다는 원래 바로 개그맨 시험을 보거나 네. 아니면 특채로 코미디언을 했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대학로나 아니면 여타 그 유머 뮤지컬에서 네. 생긴 것도 굉장히 마나티카 씨가 이목구비가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눈동 예, 동그랗고. 예, 동그랗게. 예. 사실은 이게 토이스토리 한국판 버전에 네. 주인공을 하셔도 그렇군요. 걔는 그 외모와 기질과 출신이고 또 실제 성함이 끝내주잖아요. 디스 토이잖아요. 그렇군요. 이완구. What are you gonna do with this toy? 이렇게 되는 거죠. 토이. 예, 당신은 이 완구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Mrs. Park. 이렇게 되는 거. Mrs. Park, may I ask a question? What are you gonna do with this toy? 이거거든요, 바로. 네.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병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실 건가요? What are you gonna do with this military advice로 할까요? 병기를 뭘로 할까요? 네. 저쪽에 계시죠, 지금? 이병기 씨. 국정원에 계시다가 네, 이제 네. 김기춘 후임으로 갔는데. 그러게요. 한쪽에는 병기를 들고 한쪽에는 완구를 들고 네. 한쪽은 장난을 치시고 한쪽은 세게 한번 쳐내겠다는 뜻처럼 보입니다. 지금 국무총리 그만두시고 빨리 약발 떨어지기 전에 비타500 광고 모델로 나섰어야 되겠는데. 그죠? 이게 비타500 이게 진짜 5만 원권 생길 때 사실 왜냐면 5배로 5분의 1로 줄어드니까 5분의 1로 줄어드니까. 사과 한 상자에
세제곱센티미터를 줄이면 네. 그죠? 충분히 예, 압축 성장이 아니라 이제 압축 부패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로 5만 원권은 담아봤는데 3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까지 들어간대요. 실제 들어가죠. 네. 쇠바지 같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3천만 원, 6천만 원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밖에 넣지 않은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예. 반값 뇌물, 네, 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었는가, 경남기업에 대한 그런 수사,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하여튼 뭐 줄 때는 꽉꽉 채워줘야 돼요. 네. 얼마나 헐렁하게 줬으면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헐렁하면 그렇죠, 네, 한 5천이라도 해야 이렇게 거의 흔들흔들하거나 티가 안 날 텐데.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공기업, 예, 정말 공기업 다 연결되는 문제죠. 네네. 지금 경남기업부터 네네. 자원 외교부터 네. 가장 핵심에 예, 예. 바로 그래서 지금 공기업 시리즈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정주행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관피아도 이 공기업을 통해서 다 압축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정, 부패 또 관료주의, 무능이라든가 살림살이 이런 게 다 압축적으로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간략히 얘기하면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실정법상의 공기업은 몇 개 안 됩니다. 네. 딱 30개 있고요, 현재. 30개요. 예.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는. 그렇죠. 네. 일단 뭐 쉽게 말해서 시체말로 구찌가 크다 그러죠. 아. 매출액이라든가 굵직굵직한 거. 예, 자산 규모가 괜찮네. 말이 거기서 온 거군요. 굵직하다 그래서 구찌가 크다고 굵직. 그러네요. 네. 매출액도 크고 자산 규모도 크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부채도 좀 상대적으로 크겠죠. 네. 이 정도가 공기업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준정부기관, 네. 정부기관에 준한다 그래서 준자를 붙여서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87개 있고요. 네. 나머지가 304개 중에 기타라는 말 붙여서 기타 공공기관이에요. 네. 손병희 선수가 제일 잘 치는 기타. 네, 기타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사실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면 기타 공공기관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한 30%나 50% 정도는 손병희 씨를 부르는 게 맞죠. 기타 공공기관이니까 기타 등등 예. 뭐 이재민 씨의 기타 하나 동전한 이분도 부르실 줄 아는데. 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실정법에 정해 있는 용어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야 이거 행정학 시간 같네. 네. 괜찮네.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수자원공사부터 얘기를 하신다 그랬나요? 뭐 그랬나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자고 하나하나. 그랬죠. 네, 하나하나씩 굵직굵직한 공기업부터 얘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일단 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이나 여러분께서 부르실 때는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좋고요. 공공기관. 혹시나 누가 그냥 공기업이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따지지 말고 네. 용어가 핵심은 아니에요. 네. 공기업이든 공공기관이라고 불리우든 어쨌든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의 경제부총리가 304개 정도, 보통 정부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0개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1년마다 한 번씩 정해서 고시를 하거든요. 네.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그 정도만 아시면 이제 확실히 다 정리가 되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이 공기업을 만들었을까? 네. 어느 나라나 공기업이 아주 없거나 전혀 뭐 모든 게 다 공기업이거나 이런 나라는 없죠. 예. 예. 결국에는 기업 앞에 공짜를 붙인다는 것은 그냥 시장 영역에다가 사기업들이 경쟁하게만 놔두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공기업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간단하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렇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은 영리 추구, 이윤 추구가 기본이라는 거는 저희가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거고요. 네. 일반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런 국가기관은 사시장이랑 다르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공기업이 바로 그 중간 정도의 성격이라는 거죠. 공익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짜를 갖다 붙였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당연히 정부랑 지방자치단체랑 또 다른 게 어떤 수익을 내야 되고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고 재화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부는 아니고 기업이거든요. 기업인데 예. 공적인 그런 역할을.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공기업이 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지를 개념을 잘 정해야 개혁의 방향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과연 그렇다고 할 때 역대 정부, 뭐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의 박근혜 창조 정부까지 공기업들을 어떤 그 인식 수준으로 다루어왔고, 그리고 지금 4개 정부를 비교한다면 소위 중도 좌파였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보수 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창조 정부 어떻게 개혁을 해 왔는가를 네. 그야말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하나씩 따져보시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수치는 이겁니다. 네. 지금 소위 보수 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은 지가 벌써 8년 차에 들어갔잖아요. 네. 7년 반입니다. 아이고. 가운데 예. 박자가 둘이 돌림이 갔기 때문에 이모 박근혜라고도 약칭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전까지 가면 너무 우리가 인식이 좀 어려우니까 네. 제가 지금부터 제시할 데이터는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17.5년. 17.5년. 엄청 긴 시간이죠, 사실. 기네요. 그죠? 네. 뭐 어느 특정한 정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박근혜 정부 자료는 지난 1년 전 것도 지금 결산하고 정리해야 돼서요. 네. 그 전전 것과 2013년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주로 웬만한 통계들은. 네. 작년 거는 지금에서야 정리들 하고 감사 준비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MB 정부가 소위 말하는 중도 좌파 정부 노무현 정부로부터 넘겨받을 때 300여 개의 공공기관의 부채가 290조였어요. 290조. 네. 어휴. 뭐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1년 예산 자체로 따지면 이제 390조에서 400조 가까이 되니까 네. 우리나라 1년 예산 전체보다 작은 거니까 그렇게 또 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전체 300여 개의 부채가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는 적었던 거죠. 예, 게다가 이제 공기업,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그런 특질상 빚이 없이, 빚 없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그런 거죠. 참 만능 박사야. 네. 그건 지난주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290조를 참여정부로부터 넘겨받은 MB 실용정부가 네. 2009년 336조, 2010년 397조, 2011년 459조, 그리고 마지막에 2012년 결산 낼 때가 493조 4천억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임기 기간 동안에 예. 200조 원이 넘는 203조 4천억 원. 네, 넘는 그런 부채. 이게 뭐 어느 특정 기관에서 또 어떤 시민단체에서 취합한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국회와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만 되는 그 수지타산표가 있어요. 대차대조표. 네.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계산해서 낸 겁니다. 네. 더 일부 시민단체들은 더 많이 늘렸다고 주장을 하고 실제 사실이기도 한데요. 네.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290조를 받아가지고 493조, 쉽게 말해서 500조 가까이 늘려놨거든요. 네. 비율로 따지면 빚을 133%였던 걸 207%로 증가시켰으니까 부채 비율이 예, 네. 70% 넘게 증가를 시켰고요. 네. 지금 감사원에서 일반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국민TV가 감사한 결과가 아니라 네. 재작년 5월에 감사원에서 304개 중에 가장 등치가 크고 빚이 많은 주요 9개 기관, 소위 말해 알짜배기이면서 가장 중심에 서 있고 네. 국민들이 이름만 들으면 거기 알만한 주요 기관 9개를 분석해 보니까 공공기관이 이렇게 5년, 6년 동안에 증가한 이유가 있는데 4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부채 증가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 진짜 눈덩이가 굴렀을 때 생긴 것처럼 네. 빚이 늘어나게 된 이유를 밝혔군요. 첫 번째가 네. 여러분도 짐작하셨고 일부 언론에서 많이 다룬 건데요. 애초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수익성이 없는 정부의 사업을 네. 공공기관 300여 개가 대신 수행을 한 거예요. 그중에 특히 9개 공공기관이 워낙 구찌가 크니까. 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4대강 사업, 네. 그다음에 경인 아라뱃길, 그 유명한 보금자리 주택 사업, 네. 인천공항 철도 인수하려고 했던 거 등등등등.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행정 서비스로 국민들께 봉사를 하는데 네. 실제 손발이 움직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간 차원의 사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중간적 성격으로 공기업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300여 개가. 여기까지는 합리적이고 청와대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궤도예요. 예. 그러나 정말로 수익성이 아주 없는데 정책도 아닌데 이거를 사업으로 억지로 떠맡기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면 겁박을 해서든 아니면 자기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을 심어서 억지로 추진을 하든 그게 바로 정책 사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주신 4대강, 경인 아라뱃길,
이 두 개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네. 뜻있는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네. 기업코 추진해갖고는 그야말로 9개 공기업으로 따지면 이 요인이 한 요인 분석을 해서 41% 정도니까. 그 수익성이 없는 정부 재정 사업을 대신 수행해서 예. 발생한 부채가 4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가장 큰. 네, 부채 증가 원인, 부채 증가를 100으로 봤을 때 잘못의 4가지 이상은 바로 잘못된 정부 정책을 이 네. 300개 손발을 시켜서 시킨 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정책 사업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될 게 기본적인 정책 타당성이나 전문가들 또 시민이나 여론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거를 공익적 관점에서 그것도 동의를 얻어가면서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네, 무조건 정책 사업을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역대 어느 정부라고 정책 사업을 300여 기간이 안 했겠습니까? 네.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랑 손병희 선수랑 한 12, 13년 만나면서 우리가 한 가지로 정리하잖아요. 매사에는 정도가 있다. 정도가 있다. 디그리가 있다. 정도를 지켜야 정도를 가는 것이다. 한자가 다르잖아요. 네. 디그리를 지켜야 right path, right way를 가는 겁니다. 정도가 벗어나면 뭐 고성방가나 노상방류는 조금 중죄 같긴 한데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중범죄가 되는 거예요. 예, 정도를 지키면서 그 이런 사업에도 도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도전이죠. 예. 예. 정도전이죠. 그것도 언어 위기가 가려고. 네네. 자, 그렇게 해서 10개 중에 4개는 바로 말도 안 되는 정책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요금 통제예요. 요금 통제. 예. 뭔가요, 이거는? 자, 정부가 파퓰리즘에 입각해서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이런 공적인 서비스의 요금을 자꾸 누르는 겁니다. 네. 누르는 이유는 2가지예요. 그렇게 눌러줘야 물가 안정을 잘 시킨 정부로 각광을 받고 선거 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치적으로 물가만큼은 잡았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게 일반 사기업 물가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예. 물론 때려잡을 수는 있잖아요. 옛날 독재 시대 때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정부가 틀어지고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공요금이라고 불리우는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예요. 그래도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이 올리면은 국민 생활에도 부담을 주고 예. 뭐 여론도 약화되니까 그렇죠. 일정 선에서 통제를 하는데 좋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일정 정도란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정 정도. 그러나 공기업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맞군요, 참. 그렇게 땅 판다는 게 토지공사는 예, 땅 파서 맞아요. 장사잖아요. 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아무 미천도 없이 허황되게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원가가 얼마면 거기에 이윤을 몇 % 붙여서 어느 정도의 이윤율은 혹은 적자폭이 적게 가져가야 되는 거는 기업으로서는 상식적인 경영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편으로 국민들한테 자랑하고 치적 삼고 선거에서 이기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이 정도 요금은 눌러주면서 국민의 삶을 위한다는 그런 정책 목적이 선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역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도가 있다. 이것도 정도가 있어야 된다. 욕을 먹더라도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실제 가스 이만큼 생산하려면 실제 철도 원가 요금이 이렇고 이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불가피합니다라고 인기가 없더라도 다 올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200 정도로 놔줘야 되는데 굳이 1000까지 하면서 200을 틀어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재정 적자를 역시 또 300여 개가 안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쪽은 무조건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그 전기, 특히 산업력 전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너무 싸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석탄 같은 거를 때우거나 기름을 때워도 되는 것을 오히려 전기로. 산업용 100대, 300대 기업에게 주는 삼성용 전기 특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전기를 그야말로 물 쓰듯이. 예. 예. 그게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면 어느 정도 메꿔야 되니까 누진제가 되면서 많이 쓰는 집은 또 많이 내려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저 산업용 전기에 대한 그런 특혜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원가 보상률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원가가 네. 100원 들어갔을 때 네네. 실제로 그 가격이 어느 정도 그걸 반영했느냐에 따랐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9개 공공기관은 다 낮았어요. 네. 아까 말한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 방안 때문에 네. 전기는 뭐 88, 88. 예. 도로 요금은 81, 오. 가스가 87, 수도가 81, 철도는 굉장히 낮아요. 원래 더 받아야 되는 거를 다른 걸로 이제 보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76%니까. 아, 우리 100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760원을 받을 게 아니라 차라리 원래는 1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와,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 그 철도 민영화하면 큰일 나겠네요. 왜요? 예? 왜요?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그렇군요. 제일 많이 오르겠네. 예. 아, 그렇게까지 이제 바로 연결이 되시네. 그럼요. 아, 역시 똑똑해. 예. 예. 적어도 이거보다 100 원가가 100이면은 한 150 정도가 두 돼야 배 정도 올리겠죠? 그런 정도 돼야지 민간 기업이 굴러갈 테니까. 네. 그럼 철도 요금은 지금의 2배로 뛴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우와. 3배 이상 뛸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예, 민간 기업인데 뭐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자, 부산까지 가는데 KTX 요금이 지금 저렇습니다만 민영화가 되면 15만 원으로 가능성이 있죠. 예, 예. 실제 뭐 유사 유럽국이나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지만 미국, 유럽 또 중남미국에서 이 공공요금 민영화에서 그런 사례는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건 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공연하는데 개런티를 200만 원 받는다고 했을 때 부산을 다녀야 될 경우에는 철도 요금 뭐 대강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만 더 붙이면 됐는데 민영화가 되면은 거마비가 훨씬 올라가는군요. 네, 한 50만 원 붙여주세요.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출연료의 상당 부분을. 네. 자, 이 요인 분석이 바로 요금 통제로 인한 원가로 대입해 봤을 때 판매가와 15% 정도의 부채 원인이 돼요. 정책 사업 여기서 41%, 요금 통제조 15%. 예. 또 나머지 두 개가 또 있네요. 자, 중요한데 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해외 사업입니다. 네. 분석 이름을 적어봤더니 네. 제가 진 게 아니에요, 역시. 감사원에서 진 겁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면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일부러 갖다 붙인 거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 해놨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원에게 감사를. 오늘 난 감사드렸어. 그 감이 얼마예요, 하나에? 감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MB 정권의 무리한은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제 표현이고요. 네. 예, 불합리한과 비정상적인 정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MB 정부의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역시 이 9개 주요 공공기관이 떠맡으면서 지금 9개만 얘기하고 있어요. 요인 분석을. 네. 부채 발생한 게 15%예요. 와.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정책 사업이라는 것과 해외 사업이랑은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주로 특히 이전 정부에 없었던 바로 해외 사업을 이렇게 글로벌리 또 화두였잖아요. 그 9개 공기업 중에서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예. 공기업에 대한 예. 나중에 차근차근 하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 예. 예.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자체 사업 수행하면서 발생한 부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29% 정도는 그 300여 개 혹은 9개 정도의 공기업에서 책임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체 사업의 수지타산을 잘못 파악할 수 있잖아요. 거기도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니까. 네. 예. 어떤 사업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 실패로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투자비가 증가했다든가 네. 고속도로 건설을 하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안 눌렀는데도 자기들이 될 것 같아서 했더니 실제 들어간 거에 비해서 통행료가 안 거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체 사업이 실패인 것이죠.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네네. 수요가 별로 없는 네. 위에서 찍어 놓은 게 아닌 것을 지금 말하는 네, 겁니다. 그런 고속도로 공사 같은 것을 그냥 무리하게 추진해서 네. 네. 이 정도라면 정책 사업과 해외 사업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인데 그냥 넉넉하게 보더라도 이게 56%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요금 통제도 15 중에 반은 가져가야죠. 사실은 반이 아니라 찍어 놓는데 안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300여 개 감사나 임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이것도 그대로 올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합리적으로 봤을 때 거의 70% 이상의 책임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300여 개 기관에 떠넘기거나 비정상적으로 요금을 통제하거나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전문가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해외 가서 따오겠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환수를 못 시키는. 네. 이건 이제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분석한 겁니다. 오늘 난 감사드렸어. 그렇게 해서 현재 공공기관 부채 증가 원인 4가지를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수익성이 없는 정부 재정 사업을 대신 수행하여 부채, 4대강이나 경인 아라뱃길, 보금자리주택, 인천공항, 철도 인수 이런 게 이제 41%. 정부의 비정상적인 공공요금 통제에 따라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부채 발생. 그러니까 전기나 도로, 가스, 수도, 철도 이런 게 이제 요금 통제가 15%. 네. MB 정권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떠맡으면서 발생한 부채가 15%. 그러니까 정책 사업, 해외 사업 합치면 이게 56%네. 네. 기타 자체 사업,
자체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부채 이게 29%. 감사원에서 본 것만 일반 시민단체로 가면 이게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원에서 본 것만 해도 반 이상이 MB 정부의 그런 그 무리한 찍어 누르기죠. 찍어 누르기. 예, 야, 뭐 까라면 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거. 갑질이죠. 요즘에 슈퍼 갑질이란 네, 말 하니까 네. 잘못된 갑질로 인해 것이다. 지금 게시판에 창조적인 이런 돈타 3천 물귀신제약의 돈타 3천 광고 모델로 이완구 그리고 뚜껑을 열었더니 축 3천만 원 당첨이라고 되어 있는 참나.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뭐 개그맨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그러게 말이죠. 총리도 웃기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 저 수준들이 한편으로 대단하신 게 우리 이제 그 민영화되면 올라갈 거라 그랬더니 사용자님께서 KTX는 비행기가 있어서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긴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죠. 경쟁이 있으니까. 비행기도 그러면 또 잘 됐다 싶어갖고 올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사에 경쟁의 가능성도 있지만 독과점이 됐을 경우나 독점일 경우에는 이제 담합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담합의 가능성도 예, 있고. 그래서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 자, 예, 오늘 그 공공기관의 부채 왜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 얘기 진행해 주시죠. 네. 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채, 빚이라는 거는 사실은 무조건 나쁘거나 부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키워가면서 수익성을 높여서 결국 더 좋은 재화 서비스를 공급을 해서 커나갈 수 있거든요. 네. 사업이 이게 정상적인 궤도라면. 네. 그래서 특히 철도나 도로, 항만 같은 또 에너지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업을 수행하려면 빈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이런 고정 생산 자원 설비가 필요한다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투자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꼬아야죠. 네. 이런 건 영업 자산적인 성격을 가진 부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네. 근데 역시 이것도 어느 정도 재정적 타당성 또 어느 정도의 갚을 수 있는 여력 또 사업이 3년, 5년 중장기 계획 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무조건 잘 될 것이니까 짓고 보자.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게 이제 지나고 나면 다 평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요금과 관련해서 특히 이런 것이죠. 전체 국민들에게 잘 살고 못 살고에 상관없이 이 정도의 서비스는 이 정도의 적정 가격 내지는 원가 이하라 할지라도 찍어 누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보상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공공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게 맞다 싶어서 주는 비용에서 갭에서 오는 부채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약간 착한 성격의 부채인 거죠. 네. 공적인 부조까지는 아니지만 예. 쓰는 사람에게는 주는 거니까. 네. 이게 바로 전기, 수도, 철도, 가스,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그 요금에 담겨져 있는 네. 이런 걸 이제 착한 부채라고 합니다. 착한 부채. 네. 공공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으로 네. 발생하는 착한 부채. 예. 그다음에 뭐 정부 정책에 의한 부채, 민간 기업의 경영 실패와 다른 부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역시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있다. 예.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무조건 MB가 520조까지 늘려놨다더라. 네. 마지막에 창조정부 출범할 때까지는 네. 연말에 493 됐다. 그 사이에 또 520까지 또 늘려놨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몇 달 만에 불과 수십조를 늘리는 정부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말하겠지만 위에서 까라면 까야 돼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에 관해서 모든 걸 쥐고 있고요. 네. 각 300여 개의 기관의 주무기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처 장관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 예. 예. 왜? 안 하면 자르면 되니까.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말일 뿐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뭐 그 안에도 경영의 능력의 부재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걸 다 갖다 붙여서 얼마든지 자르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공공기관의 수장들은 낙하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예. 애초에 안 잘릴 낙하산은 안 치지만 그 사람이 변심을 했거나 정말 무능력하거나 또 다른 더 좋은 낙하산을 갖다 붙이고 싶을 때는 자르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러나 역대 정부도 역시 다른 중립적인 기관에서 평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도 나가죠. 네. 여러분 유명하신 그 토지주택공사. 네. 네, 옛날에는 토공, 주공 따로 있었는데 통합된 지 꽤 오래됐죠. 어. 이건 영어로 이제 랜드 앤 홈이라고 LH라는 말로 이제. 랜드 앤 홈. 예. 네, 토지랑 주택. 엄청 딱 들어봐도 구찌가 크겠죠. 네, LH, LA가 아니고 거의 LA 공사도 아니고 LA? LH 공사. 예. 자, 이 공기업의 부채 증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뭐 짐작하시다시피
객관적으로 2008년에 넘겨받을 때 네. 참여정부로부터 넘겨받을 때가 85조 7천억. 네. 자, 한번 늘어가는 걸 보시면 맞네요. 네. 뭐 이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이제 보시면 얼마나 늘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2009년도에 109조, 2010년도에 121조, 2011년도에 130조로 갔다가 2012년도에 138조 1천억 원. 야, 그러니까 85조 7천억 원이었는데 네. 5년 사이에 138조 1천억. 그러니까 15니까 43조. 그러니까 반 이상이 더 늘은 거네요. 그렇죠. 원래 넘겨받을 때의 85조인 것을 5년 동안 네. 반 정도를 늘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52.4% 늘었다고 합니다. 네. 비율이 원래는 85조 원 했을 때 부채 비율이 조금 높긴 했어요. 441%. 네네. 이거를 2012년도에는 466으로 별로 안 는 것 같지만 전체가 늘어난 겁니다. 그 왜 원인이 뭐죠? 구체적으로? 뭐 LH공사니까 그 유명한 2009년도부터 시행한 네.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주택.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MB 정부 때부터는 아닌데 국민 임대주택이라고 참여정부 초기부터 했던 주택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네. 국민임대주택에 의한 그런 부채는 꾸준히 있어왔죠. 네. 그 다음에 세종혁신도시에 들어간다고 참여정부 중반기부터 2006년도부터 역시 국토부에 수행했던 요 국책사업. 네. 이게 바로 104조가 증가를 했어요. 그게 와. 총 부채의 75%가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 보금주택, 임대주택, 네. 해송혁신도시 이런 거. 그렇군요. 네. 총부채 15%. 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다음 장에 볼 통계인데요. 네. 넘겨보시면 네. 손병희 씨랑 저랑은 지금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왜 MB정부만 갖고 욕하냐. 네. 김대중 노무현 때는 뭐 했느냐. 명백한 답이 나옵니다. 자, 보이시죠? 다음 페이지. 아, 그래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보니까, 보자. 김대중 정부 5년 동안은 예. 거의 부채가 늘지 않았어요. 이게 저기 색깔이 갈려야 돼요. 빨간 거 파란 건데. 네. 자산부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가운데가 이제 빨간 거는 부채고 파란 게 자산인데. 네. 이거 흑백으로 돼 있어가지고. 흑백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렇다 할지라도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자산부채 총 합으로 따져도 국민의 정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1조 정도 되겠어요. 그래프로 따지면. 네. 그래서 참여정부 넘겨줄 때가 한 30조 정도까지. 네. 어차피 사업은 커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참여정부 때부터 2008년까지는 급성장을 하긴 했어요. 이거 급성장했네. 예. 네. 100조 정도까지 만들어놨어요. 네네. 그 다음부터 보시면 2013년까지 아까 말한 대로 170조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두 개를 합쳐서. 액수를 따지면은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프로 따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추이를 보면 다음에는 칼라로 하나 뽑아주세요. 아, 네. 저희 칼라 뽑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칼라 잉크 살 돈이 없어갖고 스튜디오에 그럼 제가 흑백밖에. 오기 전에 먼저 저기를 한번 뽑아놓을게요. 네네. 이걸 보시면 얼마만큼 MB정부 5년 동안에 LH를 통해서 이 보금자리 주택을 통해서 네. 특히 이때 핵심 장관이 정종원 장관은 MB와 거의 3, 4년을 같이 했다. 네. 그냥 뭐 1, 2년 있다 잘린 장관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정종환 그 유명한 오래 했어요. 예, 정종환 교통기통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사실 국민들에게 이러저러한 혜택을 주기도 하고 뭐 세종혁신도시 뭐 이런 거는 국책사업이니까 어차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 보금자리 주택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도대체?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이름을 지면 안 되고 네. 그분께서 워낙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네. 수도 서울을 봉헌한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아마 복음인데 네. 국민들께 이제 하느님의 뜻으로 집을 한 칸씩 마련하게 하겠다는 복음인데 이제 이게 연음화로 읽다 보면 보금자리처럼 된 건데 네.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군요. 복음자리인데. 그 보금자리죠. 보금자리.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정종환 장관이 있을 때 MB 시절에 그래프 그림으로 따지면은 이런 뭡니까? 이게 뭐 기울기로 따지면 노무현 정부 초기까지가 보시기에 한 10도 정도 될까요? 네네네. 그다음부터는 45도는 안 되지만 한 43도 정도. 그죠? 네네. 그리고는
MB 시절에 예. 그리고 창조정부까지 작년에 보시면 2012년도에 대선이 있었고 13년도인데 네. 올라간 건 보이시죠? 네. 거의 45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MB 정부 초창기에 특히 많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이제 기울기의 문제가 아니라 액수의 문제로 가면은 엄청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다 X 가야 되는 자체도 거죠. 중요하고 기울기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한국전력공사. 네. 전력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자체로는 LH공사가 138조로 가장 크고요. 그 부채 규모 자체가 늘린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채 규모가 큰 게 95조, 100조 원에 조금 모자라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기 안 쓰는 분 없으니까 가정이든 기업이든. 처음에 물려받을 때가 2008년도에 46조 9천억을 이어받았어요. 점점 올라갑니다. 2009년도에 51조 8천억, 2010년도에 72조 2천억, 2011년도에 82조 7천억, 연말에 2012년도에 무려 95조 1천억. 예. 46조였던 게 95조니까 딱 봐도 46 곱하기 2를 하시면 네. 90이 나와야 되죠. 2배보다 넘었죠, 여러분. 그죠? 예. 부채 액수가 그렇습니다. 예. 비율로 따지면 46조 9천억 받았을 때가 한국전력이 그래도 건실하게 잘 운영해왔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토지주택은요. 2008년도에 넘겨받을 때 부채 비율 자체가 441%인데 한국전력공사는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됐어요. 75%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채 비율 75%밖에 안 됐던 한국전력공사를 넘겨받아서는 5년 동안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부채 비율이 2009년 81, 2010년에 126, 2011년도에 154, 2012년도에 무려 부채 비율을 186%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로만 따져보면 2배 이상이네요. 7이 14에다가 반을 따지면 2.5배 가까이. 그렇군요. 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율이 잘못 예. 운영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규모의 경제죠. 원래 잘 사는 집에서는 그러니까 100조 대 부자가 100억 원을 갖고 있는 부자가 빚을 1억 원 진 거랑 1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진 거랑은 1억을 10%라도 다른 거죠. 100만 원이라도 1%라도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역시 MB는 특히나 물가 때려잡는 거를 우리 전통처럼 네. 굉장히 잘하는 치적으로 포장을 해갖고 실제 눌렀습니다. 네. 유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요금 인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하면 당연히 인기가 떨어지고 치적으로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요금을 통제한 거죠. 예. 이러니까 한편에서는 싸다 싶어서 더 쓴 것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려면 또 맞추려면 설비 투자비가 증가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 포퓰리즘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기름을 떼갖고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예. 그 기름값보다 전기료가 더 그러니까 싸니까 공장에서들 기름을 안 떼고 전기를 돌리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실제 그런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끔 그 안에서는 그렇죠. 경제 논리로 돌려놓은 보면, 거죠, 사실. 경제 논리로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네.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때 역시 발전하는 그 필드에도 경쟁을 도입하자 그래가지고 각종 민간 발전사들이 크고 작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발전을 분할시켰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군요. 전력도 거래하게 만들고 네. 남는 데가 딴 데 팔게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민간 발전사가 비정상적으로 급성장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요금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전의 그 손실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정작. 네. 역시 이때 그 유명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숫자는 모르셔도 되지만 이게 팩트고 포인트예요. 바로 MB가 친이계로 거의 채우다시피 한 그 내각을 중간중간에 친박으로 채운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그게 농축산부 장관 유정복 장관 인천시장 나올서 지금 인천시장이죠, 참. 지금 인천시장이 됐고. 아이고 참. 네. 그분이 친박인데 농림부 장관 써서 구제역 막지 못하고 정말로 수백만 마리를 묻게 만들었죠. 아, 그랬었군요. 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는 대응을 잘했는데 네. 못한 건지 하늘이 안 돋았는지. 행자부 장관 이전에 그런 걸 했었군요. 예. 예. 농림부 장관, 행자부 장관, 네. 그리고 이제 인천시장까지 간 거죠. 네, 그렇군요. 양대 정부에 아주 두루두루 이명박근혜 두 분께 사랑받은 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이름이? 예? 정종복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유정복. 왜냐면 예, 예. 정종복 장관도 있어서. 아, 그렇군요. 유정복, 정종복 좀.
복도 많아 복자로 질 걸 이런 그랬어. 분은 이제 관운이 좋다고 하죠. 네. 그 유명한 최경환 장관이 바로 MB 정부 때 가장 중요한 부처 중에 하나인 지식경제부 장관. 그렇군요. 실력은 있었다고 보여줬나 봐요, 본인들한테는. 네네. 친박의 최경환이 MB 정부 때도 핵심 부처인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라고 부르는 산통자. 그 당시에는 정부조직법 개편 전에는 지경이라고 불렀죠.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고 제가 농담 삼아 늘 얘기했던. 그렇군요. 지경부 장관. 네. 지식경제부 장관 MB 시절에 바로 한국전력공사를 통할 관할 관리 감독, 좋은 말로 나쁜 말로 찍어 누르고 매사에 간섭하고 모든 책임 떠넘기는 그 부처가 바로 지식경제부 장관입니다. 그 두 가지였네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해서 요금을 지나치게 통제했다. 예.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그 또 하나는 발전소 분할하고 전력 거래 제도로 인해서 민간 발전사의 비정상적인 그 초과해서 뭐 그런 거 규제 풀면서 뒷돈을 받았거나 그렇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네. 그냥 선량하게 했겠죠.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가장 유명한 거. 이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도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간 발전사로부터 뇌물을 받았겠습니까? 뭐 바카스를 받았겠습니까? 뭐 3천만 원을 받았겠. 절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광동 비타 500 수송 차량이 현금 새로운 현금 수송 차량이라고 소소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만. 양대 투트랙으로 갈까요? 저희 이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거의 이슈가. 네. 근데 저도 이걸 개그로 치고 싶은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거 공기업 잡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어디로 전가되냐면 공기업 노동자들 잡았기 때문에 바로 2,500만 일반 사기업 노동자 대기업 포함해서 중소기업 다 잡는 논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각하가 공기업 노동자들의 그 임금 때문에 과잉복지 내지는 때문에 도덕적 해이라고 그래요. 네. 빚잔치에 뭐 공기업이 망해가고 있다 이런 건데 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 지금 구체적으로 인간을 치기 위한 수순이고 지금 몸 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나쁘다고만 욕할 게 아니라 대거 이렇게 늘었다. 그때 누구가 지금의 지경부 장관이 지금의 경제부총리도 하고 있다. 예. 7.5년 동안. 예. 이건 객관적 팩트로 좀 알으셔야 돼요. 그렇군요. 지금 다음 페이지 그래프로 보니까 MB 집권의 확실히 차이 나죠? 네. 초기, 초중기 이때 막대가 급격하게 올라가네요. 정말. 네. 그러니 뭐 얼마나 전기요금 통제했고 민간 발전사의 전력 거래 제도라든가 분할 경쟁과 효율의 명목으로 발전 경쟁시키면서 얼마만큼의 빚을 한전으로 떠맡게 했는지 이게 이제 명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명명박박하게. 2008년에 부채 비율이 75%였는데 2012년에 186%로 그야말로 급상승했고 부채 자체도 거의 2배로 늘렸고 네. 비율은 2.5배로 늘렸고. 근데 이거에 대한 청주정부 1년 동안 올라간 거 보세요. 네. 전혀 통제 못했죠. 그렇죠. 보시면 그래프 그죠? 네네. 욕만 해놨는데 왜 통제 못할 수밖에 없죠? 왜? 당시에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원내 대표였잖아요. 그죠? 새누리당. 네. 그리고는 이번에 들어온 게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두 번째 경제수장이 바로 MB정부 때 지경부 장관을 했던 최경환 장관을 지금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렇게 부채를 늘려놓고도 부채의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제가 제목 뽑은 거는 공기업 부채 520조. 네. 누가 부채질했는가? 누가 부채질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부채질했습니까? 예. 대여섯 명 떠오르시죠? 예, 제가 했습니다. 그게 김문수 씨인데, 그거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수자원공사까지. 완전히 뭐 수자원공사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비율로 최고입니다. 야, 수자원공사가 대한민국을 물먹인 이 물먹였네요. 9개 중에서 300개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수자원공사입니다. 이야. 뭐 짐작하시겠지만. 네. 자, 볼까요? 2008년도 때 넘겨받을 때가 참 착하고 예쁘고 뭐 이 정도 빚은 제가 해도 될 것 같은 1조 6천억밖에 네. 대한민국 수자원을 책임지는 공사가 빚이 1조 6천억밖에 없습니다. 야, 예. 딱 들어도 싸지 않습니까? 물 관리 잘했네요. 네, 물관 잘했어요. 네. 비율로 따져도요. 19.6%밖에 안 돼요. 아주 양호하네. 20%가 안 돼요. 네. 빚이. 야, 일반 회사라고 회사도 한다면 2배, 3배씩 그렇죠. 있는데. 예, 여기는 뭐 아주 양질의 물 기술이네. 수질 관리를 이렇게 잘해놓고 잘했는데. 물 관리 잘했다가 자 보십시오. 네. 2009년도에 2조 원, 2010년도에 3조 원. 자
4대강 사업이 가장 활발했을 때가 바로 2년차, 3년차, 4년차, 3년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2011년도에 8조 1천억이 됩니다. 와, 2010년에 3조였는데. 예. 5조 1천억이 늘은 거예요. 1년 만에. 네. 이때가 바로 가장 단군일의 최대 포크레인 삽질을 하기 시작한 삽질할 때가 때였죠. 이때 아닙니까? 그리고 역시 그 추세로 끝까지 밀고 갔죠. 마지막까지. 2012년도에도 역시 적지 않습니다. 12조 6천억까지 늘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채 비율이 19.6%에서 2012년에는 6배네 대충 가산해도 그죠? 그러게요. 비율로도 6배, 차마 20%가 안 됐던 부채 비율을 122%로 늘려놨습니다. 증감으로 따지면 11배. 네. 어쩌면 살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물 먹었네. 자, 그럼 100만 번 양보해서 1000만 번 양보해서 11배로 늘려도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로 말한 만능 통치하겠잖아요. 만병 통치약. 네네. 환경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뭐 부가가치도 창출되고 뭐 국토도 개발되고 심지어 가뭄과 홍수도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네네. 대한민국이 4대 권역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인촌 장관부터 해서 모든 부처 장관들이 와서 홍보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여당의 의원들조차도 양심 있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네. 4대강 얘기 나오면 꽃무늬를 뺍니다, 지금. 네. 자, 그렇게 해서 4대강 아라뱃길 사업 이걸로 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서 1조 6천억이었던 게 13조 8천억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또 물가 누른 건 있어요. 물. 이건 뭐 뺍시다. 중요하지 않은. 네, 그리고 수도건설비 전액 부담한다고 했던 게 참여정부인데 그 이후에부터 계속 부담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수공이 70% 이상을 부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도 건설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하다가 하다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모든 책임을 또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렇군요. 이 주무부서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역시 뭐 짐작하시겠지만 네. LH도 마찬가지고 네. 정종환이라고. 네. 예. 여러분 정종환을 지금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MB정부의 핵심 3년 반 이상을 같이 호흡을 했던 정종환과 환상의 호흡입니다. 예, 최경환이 한 것들입니다. 환자군요. 환자들. 아. 정종환, 최경환. 예. 벌써 저 그래프로만 보더라도 자, 뒤에 보시면 뭐 기가 막히시죠. 2009년에서 2010년, 12년까지 엄청나게 네, 역시 그래프가 기울기가 10% 정도인데 45도로 올려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 97년 IMF 터진 다음에는 그렇다고 치고 이 98년부터 2008년까지는 완만하게 그냥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수익 타산을 맞추면서 커 가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네, 정상적인 궤도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한국 수자원공사 그리고 LH공사 그리고 전력공사 이 세 군데 공기업의 부채 그 추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어디 얘기를 얘기해 주실까요? 다음 주에는 이거 참 자원외교 있죠. 자원외교. 구찌로 따지면 이게 제일 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카림디목 자바르님 삽질을 넘어 포크레인질을 하고 부채질을 넘어 선풍질을 하는 정권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소님, 노정현님은 얘기 제대로 듣고 있습니다. 짤방 작걸려서 죄송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자, 오늘 그 노정열의 노발대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